20세기 한국 소설 26 권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박상융, 이문구, 이정환. 박상융의 열명길은 짙은 토속적 언어와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죽음과 삶,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소설이다. 저승길을 상징하는 열명길을 따라 인간이 태어나고 죽으며 겪는 운명, 욕망, 종교의 기원, 국가의 성립과 같은 근본적 문제들이 설화적 세계 속에서 전개된다.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과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묘사하며 현실과 신화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독특한 작품이다. 박상률의 남도 1은 1960년대 말 남도의 한 농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13살 소년 훈필이의 성장기를 그린 소설이다. 훈필이는 가난한 집안 형편과 첫사랑의 아픔, 염소를 키우며 품었던 꿈의 좌절, 실패한 가출 등을 겪으며 현실과 이상,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한다. 다양한 인물들과 어른들의 세계를 통해 성장의 아픔과 희망,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잔잔하고 해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문구의 암소는 산업화로 변화하는 농촌을 배경으로 머슴 박선출이 군 입대전주인 황구만에게 맡긴 돈을 둘러싼 갈등을 그린다. 황구만은 그 돈으로 소창직 공장을 시작하지만 산업화로 폐업하게 되고 제대 후 돌아온 선출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된다. 두 사람은 송아지를 키워 팔아 빚을 갚기로 합의하고 암소를 정성껏 돌본다. 그러나 암소가 막걸리를 마시고 죽으면서 두 사람과 주변 인물들은 절망과 상실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농민의 소외와 비애가 드러난다. 이문구의 공산토월은 유-255 전쟁과 산업화로 급변하는 농촌을 배경으로 화자가 어린 시절 이웃이었던 석공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이야기다. 석공은 우직하고 성실한 인물로 화자의 가족을 친가족처럼 도우며 살아간다. 전쟁과 이념 대립, 사회 변화 속에서 석공은 고초를 겪지만 끝까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다. 작품은 시대의 경랑 속에서도 변함없는 인간애와 농촌 공동체의 따뜻함을 그리며 점점 각박해지는 현실에서 잊혀가는 인간적 가치를 조명한다. 이문구의 우리 동네 황씨는 1970년대 산업화로 변화하는 농촌을 배경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주 황선주와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그린다. 황씨는 수재민을 돕는 성금 대신 헌 팬트를 내놓아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산다. 마을 사람들은 황씨의 이기적 행동을 조롱하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인간관계가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은 농촌의 소외, 전통 질서 해체, 산업화의 부작용을 해학적으로 그리며 농민들의 자기반성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문구의 장곡리 고욤나무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피폐해진 199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이봉출은 사촌형 이기출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에 참석한다. 그는 기출이 정부의 잘못된 농업 정책과 자식들의 물질적 가치관, 유산 다툼 등으로 절망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기출의 죽음과 가족의 갈등을 통해 농촌 공동체의 해체, 세대 간 갈등, 농민의 소외와 농업의 가치 상실 등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정환의 연기는 남사당패의 일상을 배경으로 그들이 겪는 애환과 삶의 비애를 그린 소설이다. 전통 연희 집단인 남사당패는 사회적 편견과 가난 속에서도 예술을 이어가지만 시대의 변화와 냉대에 점차 몰락해간다. 작품은 남사당패의 자유롭고 유랑적인 삶, 그 안에 깃든 인간적 고통과 소외,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집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전통 예술인의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970년대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세 작가 박상융, 이문구, 이정환 이분들에 대한 비평적 해설입니다. 네. 이분들 문체가 아주 독특하고 또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그 시절 현실을 문학으로 어떻게 풀어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작가들이죠. 특히 말, 고향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해 보여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세 분이 각자 정말 다른 방식으로 그 70년대 한국 소설의 어떤 영역을 넓혔다고 볼 수 있죠.
박상용 작가는 그 철학적인 깊이? 근데 때론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맞아요. 이문구 작가는 아주 맛깔나는 우리말, 그 토속어랑 해학으로 유명하고요. 또 이정환 작가는 정말 처절할 정도의 그 체험적 리얼리즘, 이걸로 주목받았죠. 오늘 이 자료 보면서 한번 그 개성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박상용 작가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보니까 와, 이분 글이 난해함의 대명사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단순히 글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고 캐나다로 이민 가신 뒤에 한동안 좀 잊혔다는 얘기도 있네요. 아, 네. 그 지점도 중요해요. 사실 그의 소설이 그냥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삶과 죽음 있잖아요. 그런 관념에 좀 도전을 던져요. 그러면서 어떤 존재의 근본 문제,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아하. 그래서 한국 소설의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특히 그 열명길이라는 작품이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불이라는 상징이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근대를 좀 인식론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불이요? 일단 빨간 단추. 이게 뭐랄까 침해당할 수 없는 어떤 영혼의 자율성.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아, 빨간 단추 의미심장하네요. 근데 또 남도일이라는 작품은 비교적 읽기 쉽다고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건 좀 다르죠. 늙은 할마씨, 고자 영감 이런 원형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 그 한 같은 거요. 그걸 다뤘다고요. 그렇죠. 남도일은 약간 설화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달, 바다 이런 상징을 써서 민족의 어떤 집단적인 정서 그런 걸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이야기가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열명기라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렇군요. 박상용 작가가 존재의 깊이를 파고들었다면 이문구 작가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 특히 우리가 쓰는 말에 주목했네요. 말 사냥꾼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다면서요? 아, 네. 딱 맞는 별명이에요. 이문구 작가한테 언어는 그냥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삶이고 또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었죠. 대표적인 관천수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관촌수필 유명하죠. 깊적한 산업화 때문에 사라져가는 고향, 그 농촌 공동체의 모습, 또 그 속의 사람들, 할아버지, 옹점이, 신석공 이런 인물들의 따뜻한 성이나 삶의 지혜 같은 거요. 이걸 정말 살아있는 인물로 복원해냈어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까지 담겨 있어서 이걸 고향의 재발견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 고향의 재발견.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우리 동네 연작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서요? 훨씬 더 현실 비판적이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동네 시리즈는 좀 더 날카롭죠. 당대 농촌 현실,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 특히 그 관과의 갈등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아주 해학적으로, 근데 또 날카롭게 짚어내요. 우리 동네 황씨 편에 보면 척이라는 말 하나로 온갖 의사소통을 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그거 정말 재밌겠는데요. 척이. 네, 네, 진짜 소리내서 읽어야 그 맛이 살아요. 판소리 사설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말의 리듬과 힘이 느껴지죠. 그리고 후기로 가면 나무 연작이라고 해서 장곡리 고염나무 같은 작품에서는 고염나무처럼 흔하고 보잘것없는 나무를 통해서 경제 논리에 밀려나는 소외된 존재들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아, 생태주의적인 면모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당시 농촌의 그 절망적인 현실을 김복모 노인의 비극을 통해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정말 말의 힘으로 시대를 꿰뚫어 보려고 했던 작가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정환 작가. 와, 이분은 삶 자체가 정말 소설 같았다고요. 학도병, 포로, 탈영, 사형 선고까지. 아, 네. 정말 파란만장하죠. 그 삶의 굴곡이 그대로 작품에 녹아 있어요. 남사당패의 슬픔과 기쁨을 그린 연기나 감옥 경험, 밑바닥 인생을 다룬 생강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죠. 연기, 남사당패 이야기이군요. 네, 특히 그 마지막 장면. 주인공 두보가 12발 상모를 막 돌리면서 죽어가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사라져가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의 소멸을 그렸는데 그게 처절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비장미 있잖아요. 슬프지만 숭고한 아름다움. 그걸 잘 표현했어요. 비장미. 하지만 그 두보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판쇠나 세미 같은 다음 세대의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아, 네. 중요한 지점이에요. 두보의 죽음 이후에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판쇠, 쇠미, 화주 같은 인물들이 각자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작가는 급변하는 근대 사회에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양한 길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판쇠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남사당패에 들어가서 세상과 맞서려는 인물로 그려져요. 그렇군요. 능동적인 인물이네요. 자, 이렇게 1970년대를 대표하는 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짧게나마 함께 둘러봤습니다. 박상용의 어떤 형해상학적인 깊이, 이문구의 생동감 넘치는 언어와 현실 참여, 이정환의 처절할 리얼리즘까지 네, 정말 각기 다른 매력이 있죠. 정말 다른 색깔로 그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작가들은 70년대라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시기에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언어와 시선으로 한국 사회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정말 치열하게 탐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작품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아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좀 잃어버렸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는 가치나 현실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뭐랄까 각기 다른 창문 세 개를 통해서 그 시대를 들여다보는 느낌이죠. 세계의 창, 좋은 비유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복잡한 모습과 그 속의 사람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나 상징은 과연 뭘까? 한 번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